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5살이 된 여성이에요.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으니 올해로 결혼한 지 꼭 5년이 되죠. 여자 나이 35살이면 첫 아이를 갖기에는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제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먹는 것 하나도 아이를 갖는데 좋다는 것을 찾아 먹고 남편의 건강에도 신경을 썼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그 꼬맹이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희한한 일이겠죠. 같은 일이 시동생과 동서에게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답니다. 동서의 나이가 이제 33살이었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들 둘이 다 자손을 못 보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너희들 혹시 우리 늙은이들 몰래 피임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병원에 가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검사라도 받아보도록 해라. 피임이라뇨 어머니. 저도 동서도 얼마나 아이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난임센터에 찾아가서 정밀검사 받아보려고 해요. 큰 문제 없겠죠 뭐. 안심하세요 어머니. 검사 받는 일도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요. 제 친구들 중에 결혼 4, 5년은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축이라도 좀 넉넉히 해놓고 아이를 갖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지금 저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낳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죠. 내 나이랑 당신 나이도 생각해야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부형들 오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 엄마 아빠는 다 젊은데 우리만 나이 먹어가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어머님도 걱정하시니까 힘들더라도 검사는 꼭 받아보기로 해요. 남편은 정밀검사를 하자는 말에 좀 시큰둥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제가 설득했죠. 남편도 피차간의 나이가 적지 않다는 점과 어른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좀 내켜하지 않더니 제 말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얘기가 나온 김에 둘째네도 병원에 가보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사실 동서네도 눈이 빠지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얘기가 나오자 동서가 서방님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고 서방님은 흔쾌히 동의했다더군요. 그런데 아들 둘 다에게서 아이 소식이 없으니 우선 시어머니께서 아들들에게 어떤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들으시면 말이 씨가 된다고 하시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들이 걱정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4년 5년이 되도록 양쪽 집안에 아이가 안 생길 리가 있겠니? 어머니,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걱정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가서 검사 받아보고 적절한 조치 취할게요. 그래서 우리 부부와 시동생 내외가 모두 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한 집안 식구들이 줄줄이 불임으로 같은 병원에 가는 것도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우리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각각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참으로 초조하더군요. 차라리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남자 쪽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사람이 모두 초조했고 시어머님도 초조해 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그간의 걱정을 비우기라도 하듯이 네 사람 모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주 건강하고 임신하기 적절한 시기에 있다는 것이었죠. 아이고 다행이로구나. 나는 아들들 쪽에 문제가 있을까 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아이 가지는 일에만 신경 쓰도록 해라.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집은 웬일인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아무 문제가 없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과 동선의 친정에서도 임신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챙겨주시는 등 걱정이 크셨죠. 예, 네가 직장을 그만두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거니? 아무래도 직장 스트레스도 큰 문제일 수 있기에 하는 말이야.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마음 편히 했으면 좋겠다만. 엄마, 이 사람 직장에서 한 달에 받아오는 돈이 300도 안 돼요. 그리고 저도 간신히 250 정도 벌고 있고요. 아이는 낳아놓으면 돈 안 들이고 그냥 키우나요? 아이 가질 생각하면 부업을 하나 더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저와 남편이 직장에서 받아오는 돈 각각 250과 280 정도 되었답니다. 이 돈으로는 요즘 세상에서 아이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기도 힘들다는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눈이 빠지게 기다려지기는 했지만 내심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컸답니다. 친정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만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었어요. 오죽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면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겠어요. 두 사람이 둘을 못 낳으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도 못 낳는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낳아보면 부업을 하든 사업을 벌이든 무슨 수가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 친정엄마 말씀대로 직장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이 취업도 쉽질 않다잖아요. 취업이 안 되니 늘어나는 건 자영업자밖에 없겠죠. 그러니 한 골목에 테이블 2-3개씩 놓고 장사를 하는 영세한 치킨집이 5-6개씩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어요. 한 사람 벌어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다른 한 사람이 벌어오는 것은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봉이지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날도 직장에서 어떤 사원 하나가 전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온 회사의 분위기가 쌩했던 날이었답니다.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앉기도 전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번호를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사실 우리 두 며느리에게 참 관대하고 자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친정과는 다르잖아요. 지쳐서 그냥 눕고만 싶은 와중에 시댁에서 전화가 오니 반갑지는 않았어요.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와 있어. 응급실에 계시다. 지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만 심근경색이 워낙 위험한 병이라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구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심근경색이라뇨. 아버님 연세에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한달음에 아버님이 계시다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에 닿아서 가보니 시동생과 동서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형수님, 아버지 깨어나셨고 회복 중이시래요. 다행히 엄마가 일찍 발견해서 일찍 조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저희도 정말 혼비백산을 써요. 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꼴찌로 병원에 도착했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고 의료진이 설명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네요. 우리 식구들은 어쨌든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답니다. 노심초사한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회복 속도는 매우 빨라서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 입원하셔서 경과를 보신 다음에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더 안정을 취하신 후에는 편찮으시기 전과 다름없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으셨죠. 그게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 기름기 건강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 나는 야채국만 먹을 거니까 나 먹을 국에는 고기 넣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집 음식이 너무 짜. 싱겁게 먹어야 돼. 애써 담근 간장, 된장. 다 아깝겠지만 다 버리고 다시 담그던가. 아예 사 먹자고. 나도 당신도 이제 건강을 대해서 부쩍 생각해야 될 때야.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운동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었어요. 예, 너희들 아버지가 알다시피 아침잠이 보통 많은 분이냐?
그게 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나 뭐라나. 요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네 개천변에서 꼭 1시간 반씩 운동을 하신다.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시는데 나는 그것도 왠지 걱정이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시아버님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셨답니다. 우선 드시는 음식을 채식 위주로 바꾸시더라고요. 아버님은 평상시 고기를 좋아하셔서 밥상에 꼭 고기건 생선이건 남의 살이 올라가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좋아하시는 술도 끊으셨다죠. 시아버님은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친구들과 어울려 삼겹살집에서 소주 2~5병씩을 드시곤 했었죠. 그렇게 드시고도 얼굴이 붉어지시거나 취하신 기색도 없을 정도로 술에 강하시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쓰러지신 이후에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드시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심근경색 같은 병은 말이야. 한 번 생기면 자꾸 재발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 태도를 바꿨다고 해도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일이야. 당신도 만약에 일에 대해서 마음의 대비는 항상 해두라고. 아무튼 우리 아버님은 쓰러지시기 전과는 180도로 달라진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셔서 당신이 오래 사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까지 하시게 된 것이었답니다. 네 시아버지가 꼭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이 사시는구나. 툭하면 내가 죽으면 어째라 저째라 하시는데 듣기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심지어는 나더러 당신 돌아가시면 재혼할 거냐고 정색을 하고 묻기까지 하시니 말이다. 시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소리가 터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 넘겼죠.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난 분들이 많이들 그러신대요. 설마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기야 하겠어요? 그래도 술 끊으신 것하고 기름진 음식 안 드시는 건 잘된 일이잖아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마 더 조심하셔야겠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대로 아버님이 정말로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가 모두 시댁으로 불려갔죠.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듣긴 며느라이들 잘 들어라. 만일 내가 죽기 전에 이 손주를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너희들에게 증여해주마. 그 누구도 아니고 너희 며느라이들에게만 증여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모두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한번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다고는 하지만 마치 유언을 남기듯 말씀하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우리 아버님은 월세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 사무실용 상가를 2채 가지고 계시답니다. 이 양반이 당신이 죽고 나면 나는 혼자 남는데 세 받는 상가까지 며느리들한테 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손주가 중요하다기로써니 마누라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왜 생각 안 하느냐고요. 시어머님께서 우선 이렇게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버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들 둘도 영 불만인 것 같았어요. 왜 아들 부부에게 증여하시는 게 아니라 며느리애한테 증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는 뭐 혼자 만드나요? 저희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 바꾸셔서 부부 모두의 명의로 증여해 주시겠다고 해주세요, 네? 시동생도 역시 남편처럼 불만을 표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한 번 더 확고하게 당신의 결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며느리들에게만 상가를 증여하시겠노라고 말이죠.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시아버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임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생리 날짜를 체크하고 배란일을 짐작해서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임신하기에 적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왠지 시큰둥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며느리들에게만 증여를 하시겠다거니까 당신이나 재수 씨나 눈이 번쩍 뜨이는 모양인데 나는 사실 그깟 상가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안 굶고 지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애쓸 거 없어. 이런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 300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고 저 역시 월급이 2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으면 새로 들어오는 돈만 150만 원이잖아요. 우리 형편에 그것을 그깟 상가라고 표현하는 남편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본 뜻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들이 예뻐 죽겠어서 며느리들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것이 본 마음이셨겠죠. 더군다나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 달리 지금까지 손주에 대해서 재촉하는 일이 없으셨답니다. 그런 분이 손주 보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말씀하시니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키워봤자 결혼시키면 다 소용없다고 하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를 꼭 보고 싶으시다는 아버님의 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며느리인 저도 아버님의 심정이 짐작가는데 남편은 왜 그런 아버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할까 싶더라고요. 그러니 임신을 위한 노력도 자연히 저 혼자 고군분투하게 되었죠. 아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 다닐 병원을 하나 정했어요. 그곳에서 담당 의사를 배정받고 날짜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좋다는 운동과 음식도 추천받곤 했죠.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애를 쓰면 뭘 하나요? 남편은 그다지 조급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여보, 내일이 그날이에요. 절대 술 마시지 말고 일 끝나자마자 일찍 들어와요. 나는 회사에 조퇴하겠다고까지 말해놨으니까 당신도 좀 협조 좀 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잖아요. 나도 내 나이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고요. 거참. 아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날짜 받아서까지 해야 하는 일이야? 무슨 조선시대 양반집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까지 소식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들어선다는 보장도 없잖아. 남편은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부부관계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어요. 저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병원에 가서 계산해서 받아놓은 날짜를 적어도 전날에는 남편에게 말해주곤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속이에 경 읽는 격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분명히 다음 날이 임신이 가능한 날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오는 바람에 부부관계를 못 갖는 날도 심심치 않게 생겼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고 화도 나더군요. 여자로서 먼저 부부관계를 하자고 하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매번 제가 먼저 날짜를 제시하고 남편은 마지못해서 응하고 있었어요. 자존심까지 많이 상했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한 과정에서 삐걱거렸고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였어요. 그렇게 마음만 조급하고 남편은 협조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그때 왜 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상가를 증여하겠다고 하셨을 때 내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지 않았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화를 낸 게 부끄럽더구나. 그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 손주가 생기면야 네 아버지에게만 기쁜 일이겠니? 나야말로 늘 손주 타령하던 사람인데 말이다.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에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 남편에게 느꼈던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남자들이란 원래 그런 거란다. 여자 마음 요만큼도 이해 못해. 수십 년을 살아도 그건 변하지 않더라. 네가 그러려니 해. 저도 그 나이에 자식이 없으니 무슨 생각이 있겠지.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면서 제게 환으로 된 한약 한 갑을 건네주셨어요. 어머니, 이거 혹시 임신 잘 되는 약이에요? 어디 용한 데 가서 지어오셨나 봐요. 이거 먹으면 바로 아기가 생기는 거 맞죠?
당장 한 알 먹어야겠네요. 저는 우스개로 어머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단순히 기를 보하는 약이라며 직장 생활에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에 힘이 들 테니 먹어두라고 하셨죠. 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어머님이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기색도 전혀 없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건강에 좋은 약까지 건네주시니 서러움에 더해 고마움에 또 눈물이 났답니다. 이건 어떻게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나를 챙겨주시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오늘 오셔서 다독여주시고 건강에 좋은 약까지 챙겨주고 가셨어요. 당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최소한의 협조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들은 다 시댁이 스트레스고 남편만 믿고 산다는데 나는 어떻게 상황이 반대냐고요. 알았어. 미안하게 됐어. 앞으로 잘 협조할 테니까 어머니 주신 약이나 열심히 먹어. 엄마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당신하고 재수 씨 주려고 특별히 구해오셨나 보네. 어쨌든 당신이 건강해야 아이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쨌든 정신을 좀 차렸는지 그 약을 직접 시간 맞춰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녀가시고 한 달이 좀 넘은 어느 날 드디어 시동생 내외에게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어쩌니? 큰애야,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러면 더 스트레스만 늘어. 순서 바뀌는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님은 또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짐작하고 계셨어요. 동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저도 기뻤죠. 그러나 착잡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맏며느리인데 먼저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 기쁘면서도 조금은 셈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심란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는 곧 마음을 정리했고 기쁜 마음으로 동서를 만나 축하해주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직장에 나가니 주말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주고 가신 한약 얘기가 나왔어요. 농담이지만 말이야, 혹시 그 약 먹고 임신이 된 거 아닐까? 그전까지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어머니가 어디서 정말 임신 잘 되는 용약을 지어오신 모양이야. 나도 열심히 먹어야겠네. 형님도 참. 형님, 저 한약 함부로 못 먹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두 간이 안 좋아서 한약은 아주 조심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은 남편이 먹는걸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해보는 소리였다고 했고 우리는 그냥 그 일에 대해 웃고 넘어갔죠. 시댁에서 며느리들에게 공평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시니 동서 간에 문제가 생길 일도 없었고 동서와 저는 그 10월대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부터는 더욱 시댁에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곤 했어요. 동서하고 점심을 먹고 난 후 일주일이 좀 더 지나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시댁에 안부 전화를 걸었죠. 네 아버지가 좀 독한 감기에 걸려서 고생 중이시란다. 뭐 그냥 감기라니까 잘 먹고 잘 쉬면 낫겠지. 감기 증상이 근데 심하긴 하구나. 열이 많이 오르시고 기침도 심하셔. 요즘 유행하는 감기라니 니들도 조심해라. 예전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쓰러지신 다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아무래도 전화로만 안부 전화를 여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다음 날 연차를 내서 시댁에 찾아갔답니다. 그 유행성 감기가 우리 회사에서도 돌고 있었어요. 기침과 열은 물론이고 근육통에 설사까지 동반하는 증세가 독한 감기였죠. 시댁에 가보니 그 독한 증상에 시달리셔서 그런지 아버님이 눈에 띄게 여위어 보이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큰애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나는 그저 살만하다. 감기로 무슨 문병까지 오냐? 집에서 쉬지 않고. 오늘 연차 냈어요. 아버님이 아프신데 당연히 와봐야죠.
주무시는 줄 알았던 아버님께서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시고 인사까지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머님께서 겨울에 마련해 놓으신 귤차를 찾아서 꿀을 듬뿍 넣어 따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렸답니다. 제가 장을 보하다가 저녁을 차리겠다는 것을 어머님께서 굳이 만류하셨어요. 회사에서 허락받고 쉬는 날이라니 여기 와서라도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님 저녁 진지상에 올릴 반찬이 마땅치 않다시면서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아버님께 차를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나니 약 기운에 아버님께서 곤히 잠이 드시더라고요. 저녁 즈음에 시동생 부부도 시댁에 왔죠. 동서, 임신 초기잖아. 아무래도 감기 환자랑 접촉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서방님만 오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서방님, 동서는 왜 굳이 데리고 오셨어요? 글쎄, 안 와도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굳이 따라 나서더라고요. 형수님이 뵙고 싶어서라도 와야겠다나요? 마스크만 잘 쓰면 된댔어요. 아버님께서 그렇잖아도 건강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독감에까지 걸리셨다니까 걱정돼서 안아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형님 뵌 지도 오래됐고요.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동서는 아버님과 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안심을 했답니다. 제일 꼴찌로 남편이 도착했죠. 월급은 얼마 안 주지만 일이 많은 회사였어요.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그럴듯한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이나마라도 직장이라고 다닐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오늘도 야근 중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웬 야근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주말 근무도 너무 많아요. 매번 당신이 맨꼴찌로 도착하니까 아버님 어머님께도 죄송하고 서방님하고 동서한테도 미안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환을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답니다. 기력에 좋은 약이라니 무엇보다도 시아버님께 드리고 싶었죠. 남편이 오는 소리에 잠이 깨신 시아버님도 일어나서 그 약을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막 입에 넣으시고 씹어 삼키려는 찰나였죠. 아버지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서 뱉으세요, 빨리요. 남편은 그 약을 시아버님께서 드시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괴거품을 물며 달려와서는 어서 뱉어내시라며 소리를 치고 있었답니다. 시아버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님도 마침 약을 드시고 계셨고 간이 안 좋아서 한약을 먹지 않는다는 동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구가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거의 반사적으로 식구들이 약을 뱉어냈답니다. 엄마도 드셨어요? 미치겠네. 빨리 뱉어요, 당장. 토해서라도 뱉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주버님? 이거 몸에 좋은 약이라고 어머님께서 주신 약인데요. 어머니께서 설마 좋지 않은 약을 주셨겠어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력을 보충하는 약이니 우선 감기로 쇠약해지신 아버님께 드렸다고 설명했죠. 또 아버님과 접촉하는 우리 식구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약을 돌렸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며 왜 검증도 되지 않은 한약을 식구들에게 먹이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더 안 좋아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머니 말씀만 있다 뿐이지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약이잖아. 왜요? 이 약이 뭐 독약이라도 돼요? 남편이 이렇게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드백을 열어 다른 약들을 꺼내 식구들에게 보였죠. 가족들은 모두 제가 꺼내든 새로운 약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행동이 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까보다도 더욱 새파랗게 질려서 그 약을 제게서 뺏으려 했기 때문이었죠. 가족들이 어리둥절해서 우리 부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저는 시어머님께서 주신 한약환을 먹고는 바로 그 다음 날로 생리가 끊기는 증상을 경험했답니다. 갑자기 생리를 하던 중간에 끊기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리가 중간에 멈추다니.
피임약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한 저는 그 한약환들을 잘게 부숴보았답니다. 몇 개를 잘게 부숴도 이상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개를 더 부숴보자고 집어들었던 한 알이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약환의 겉부분을 손으로 살살 뜯어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뭔가 단단한 작은 알약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즉 한약 안에 다른 양약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약 안에 양약이라니 이 양약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꺼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그리고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저도 먹어본 일이 있는 약이었어요. 엄마, 나 모레부터 MT인데 생리 날짜랑 딱 겹쳤어요. 피임약 먹어서 늦출 수 있다던데 진짜예요? 나 우리 조 대표 선수로 핸드볼 해야 하는데 제가 주장이에요. 펄펄 날아야 하는데 하필 날짜가 딱 겹쳐버렸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도 한단다. 너무 자주 먹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정도야 먹어도 아무 일 없는 약이야. 불편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가고 아니면 피임약 먹으면 돼. 제가 대학생일 때의 일이었어요. 마침 학과 전체 MT가 잡혀있던 그때가 바로 제 생리 주기하고 겹치는 날이었죠. 저는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MT에서도 야외에서 하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MT 날짜를 보고는 생리 날짜와 겹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조의 주장이었던 저는 곤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마가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면 어찌 보면 고등학생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달래기가 좀 못해서 엄마더러 사다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던 것이었어요. 그 한약환에서 나온 약이 바로 그 피임약과 똑같은 약이었어요. 저는 정말 믿었던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 와서 분명히 상가 증여 문제로 화를 내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면서 약을 건네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약에 피임약을 섞어두셨다니 정말 지금까지 제가 시어머니를 잘못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많이 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상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손주 바라신다면서 기력을 보하는 약까지 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약에 피임약을 섞으셨다뇨.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님하고 잘 말씀 나눠서 증여 문제는 조정하실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오히려 의아해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 약이 그냥 기를 보하는 약인 줄로만 알았지. 약에 어떻게 피임약이 들어있을 수가 있단 말이니? 그것도 네 남편이 준 약인데 말이야. 네 남편이 어디서 좋은 약을 구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인심 쓰는 걸로 하라고 했어. 네 남편이 구해왔다는 말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었다. 나야 당연히 좋은 약인 줄 알았지. 아기 네가 잘못한 것 아니니? 저는 몇 번을 더 물어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그 약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죠. 결국 옷장 속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이 안 입는 옷의 주머니에서 피임약 몇 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피임약이 섞인 한약을 저와 동서에게 먹이려고 했다면 그건 분명히 저와 동서가 임신하는 게 싫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동서는 간이 안 좋아서 그 약을 먹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남편의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생각을 거듭해서 그간 남편이 아이를 갖는데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그냥 단순한 체념이거나 귀찮아 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즉 소극적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빠 친구 중에 경찰에 있다가 지금 퇴임하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 그분 도움이 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을까? 갑자기 웬 경찰 타령이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오빠, 엄마 아버지한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분한테서 어떤 사람 조사하는 일을 해줄 사람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 좀 해봐. 친정 오빠가 집요하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더군요. 결국 저는 피임약 사건에 대해서 오빠한테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울고 있었고 오빠는 우선 우는 저를 달랬죠. 양서방 회사 말이다. 네가 늘 양서방 회사에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많다고 불평하지 않았었니? 그런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회사 그렇게 야근시키고 주말 근무시킬 만큼 일이 많은 회사가 아니야. 그냥 양서방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려니 한 거지. 너 혹시 양서방 급여 내역서 본 적 있니? 집안을 뒤져서 찾아보던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받아봐. 그리고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에 대해서 수당 내역이 있는지 우선 살펴봐.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급여 내역서를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냥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돈을 받아서 고스란히 적금에 넣었었거든요. 오빠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한 저는 또 온 집안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엔가 한 장은 내역서가 남아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따라서 남편의 급여 내역서에는 당연히 야간 근무 및 주말 근무 시간과 그에 대한 수당 내역이 적혀 있겠죠. 이번에도 집안을 이잡듯이 뒤져서 다용도실 구석에서 제가 본 적이 없는 네모난 깡통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 급여 내역서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나오더군요. 오빠가 의심한 대로 주말 및 야간 근무 내역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28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을 제가 모르는 어떤 곳에 쓰고 있다는 결론이었죠. 그날도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겠다던 날이었어요. 야간 근무 시간에 전화를 걸어본 적은 많았지만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자기야, 아직도 근무 중이야? 힘들어서 어떡해. 내가 지금 도시락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갈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몇 명이야? 아니야. 지금 근무가 너무 바빠서 지금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오지 마. 와봤자 시간 없어서 못 만나. 오지 마. 바빠서 끊을게. 남편과 핸드폰 통화를 이렇게 끝낸 저는 확인 사살을 위해서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사람이 받더군요. 그리고 야근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남편의 이름을 대고 바꿔달라고 했죠.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회사에 현재 야근이 없으며 자신은 당직 직원이라나요? 이참에 궁금했던 점도 확인해 보았죠.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을 돌려가며 물어보았어요. 당직 직원이 제 속내를 알 리가 없었고 회사의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죠. 네 핸드폰으로 사진 파일 보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봐. 내 친구가 알맞은 사람을 찾아서 양서방 뒷조사를 해보았던 모양이더라고. 뒷조사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야. 사진에는 놀랍게도 대낮에 모텔로 어떤 여자와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도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대부분 커피 전문점 등에서 그 여자를 만나고 이어서 모텔 출입을 하는 사진을 볼 수 있었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고스란히 제 핸드폰으로 날아온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그야말로 기절할 듯이 놀랐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분하고 원통하기는 했겠지. 모든 사실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피임약을 심근경색 환자에게 먹게? 그게 치명적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그리고 어머니한테까지 그 좋지 않은 약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드시려던 건 마침 운이 좋아서 내가 뺏을 수 있었고 나에 대한 복수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겠다는 거야? 형님, 제가 비록 안 먹었지만요. 저한테도 주시긴 하셨잖아요. 어떻게 임신 초기인 저한테 그런 약을 건네실 수가 있어요? 우리 친자매처럼 지냈잖아요, 형님. 저 형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정말요.
그리고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그간 길을 보하는 약이라고 했지만 동서가 못 먹으니 대신 먹었던 서방님이었어요. 그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오다가 이마를 텄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드디어 오바이트를 해야겠다며 화장실로 달려갔고요. 하지만 전 우리 가족들한테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답니다. 억지로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는 그 약을 제가 왜 우리 가족들에게 먹이겠어요. 더구나 아버님께는 치명적인 약을요. 그리고 동서가 어쩌다 한 알이라도 입에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약을 건네겠어요. 아버님, 그 약 드셔두세요. 그거 인삼 한기 오미자 넣어서 빚은 생약이에요. 제가 아버님 생각해서 특별히 친정 아버님 약 지어오는 데서 좀 넉넉히 지어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도 말해주었어요. 동서한테 건넨 건 아버님하고는 좀 다른 약인데 그냥 인삼 대신에 홍삼 가미한 거야. 인삼은 임산부가 먹었을 때 사람에 따라 안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홍삼은 아니야. 간이 안 좋아도 물론 먹을 수 있는 약이고 그거 홍삼 아니야. 맛도 쓰지 않고 먹을만 할 거야. 먹어도 동서. 즉 제가 가족에게 돌린 약은 가족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어온 정말 좋은 약들이었답니다. 독감으로 길을 보하셔야 하는 아버님께 좋은 약을 따로 지었고 시어머님께는 감기 환자와 늘상 같이 계셔야 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약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서에게는 홍삼을 젤리처럼 만든 약을 건넸던 것이었죠. 그리고 감기가 유행이니 서방님에게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약을 만들어다 주었죠. 온 가족 약을 다 지어왔는데 당신 것만 못 지어와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아침 당신 밥 속에 내가 약국에서 사온 약을 좀 넣었어. 오늘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먹었지? 내가 설사약을 좀 섞었거든. 뭐 한 며칠 설사하고 나면 나을 거야. 마음 같아서는 독약이라도 만들어 놓고 싶었지만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감기를 앓고 계시는 아버님이 정광석화처럼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머리통을 한 대 힘껏 때리셨죠. 이어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의 따귀까지 한 대 올려 붙이셨어요. 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 식구들 이간질하려고 꾸민 말이에요. 믿지 마시라고요. 다 큰 아들을 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만해서 아버지. 아이, 잘못했어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아버님한테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순환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서더니만 손에 잡히는 대로 회초리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을 들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국자, 빗자루, 파리채 등이 남편의 얼굴과 몸으로 어지럽게 날았죠. 어머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들어서 남편에게 던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 그런 되먹지 않은 약을 만들어서 이애미를 속이고 그것을 며느리들한테 갖다 나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냐?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거라 이놈아. 어머님, 아버님, 그만큼 하셨으면 이 사람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대충이라도 알았겠죠. 무엇보다 임신 초기인 동서가 놀랄까봐 걱정이네요. 좋은 소식은 못 가져다 드리고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더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갔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동생이었죠. 동서가 간이 안 좋아 그 약을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먹었으면 자식을 잃을 뻔했죠.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 사람까지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 놓으면 아버지 재산이 모두 형 것이 될 줄 알았어? 어떻게 형이 형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가족을 배신했다는 거야? 형에 대한 배신감으로 시동생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그렇게 대노하시고 시동생이 눈물을 흘리는데도 이 독한 인간이 그저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그 누구한테 대한 사과도 없었답니다. 그게 시동생을 화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형이라고?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같으니라고. 형 자격도 없고 우리 가족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이렇게 외치고는 시동생이 남편을 매치기 해서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참 시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였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매에도 약간 휘청이기만 했던 이 인간이 전직 유도 선수의 매치기에는 바닥에 거꾸로 매다 꽂힐 수밖에 없었죠. 참 볼만하더군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도 오빠의 말에 의하면 몇 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부부로 만나서 살다 보면 살기 싫을 때가 있지. 그렇다면 정당하게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지. 그런 식으로 야근이니 주말 근무니 하면서 사람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 당신 같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싸서 나가. 이 집 우리 둘이서 만든 집이지만 내가 위자료로 다 청구할 생각이니까. 집 반반 나누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 나가지 않으면 험한 꼴 보게 될 테니까.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나니 갑자기 배신감과 분함에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그냥 울고 싶은 대로 실컷 울었죠.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그래도 출근을 해야 했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친정오빠가 아침 일찌감치 전화를 했더군요. 이 친구가 양서방 조사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사진에 찍힌 여자, 이전에 다른 여자하고 양서방이 결혼 얘기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쪽에서는 당연히 양서방이 미혼인 줄 알고 결혼 준비를 했던 모양이더라. 그러다가 기혼인 게 들통나서 그쪽에서도 이미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있는 모양이야. 제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인간을 만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하고 닮지를 않은 것일까요? 아버님은 완고하시고 말씀이 없으시기는 해도 정말 반듯하시고 가정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그야말로 우리 며느리들에게까지도 다정다감하신 인자한 어머니의 표본이셨고요. 그리고 시동생도 역시 잘못된 것은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었답니다. 길거리에서 10대들이 당당하게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꼴을 요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서방님은 그 꼴을 그냥 보아 넘기질 못했어요. 야, 너희 고등학생이지? 당장 담배 버려? 지금 당장 담배불 끄라고! 이러다가 정말 유도 기술로 몇 놈을 매다 꽂은 적도 있고 중과부적으로 그 어린 놈들한테 맞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시동생은 그런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 동서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사연이었어요. 동서가 캠핑장에 여고 동창들하고 캠핑을 갔었다지요. 그런데 옆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남자들이 여자들끼리 야영을 하고 있으니까 얕보고 희롱 비슷하게 무례한 행동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걸 옆에서 목격한 시동생이 또 그냥 보아 넘기질 못했다는 것이었죠. 유도 실력으로 몇 놈을 때려눕히자 다른 놈들은 모두 그냥 도망을 쳤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동생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한 동서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죠. 갑자기 지금까지 가족들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종의 불안증이 일었어요. 그런데 저만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시동생의 기세를 볼 때 남편 역시 분리되어 나와야 할 것 같았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 사람을 잘 믿고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제 나이 이제 35,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못된 인간을 하나 만났다고 해서 일생을 혼자 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사람을 잘 고르려고 해요. 남편을 내쫓은 다음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법률적인 일을 맡아해줄 변호사를 한 분 소개받았어요. 변호사는 결혼 초기부터 바람을 피우고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먹게 하는 등 행위의 질이 매우 안 좋다는 점을 들어서 청구할 수 있는 최다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청구액을 메꾸는 것이 모자란다면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까지 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불륜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죠. 그래서 모르고 당한 경우와는 달리 위자료 청구액이 많아질 거라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남편과 남남이 되는 날,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이었던 분들을 찾아뵙고 큰절을 올리고 물러나왔어요. 그 자리에는 시동생 내외도 있었죠. 동서는 아무 말도 없이 방바닥을 문지르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눈물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시동생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도 떠나는 저를 안타깝게 배웅해 주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키는 바람에 아무 죄도 없는 네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 결국 우리 집을 떠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너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가야, 나쁜 기억 빨리 잊고 새 출발하거라. 그리고 새 출발하는데 이 시아버지였던 사람이 주는 선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떠나는 제게 굳이 손주를 보게 해주면 주시겠다던 그 상가 중에 하나를 증여해 주셨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당신의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무사하게 아이를 출산하여 아버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았다죠. 동서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형님, 아니,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언니,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어떤 사람이에요?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 축하드려요. 그렇게 바라셨던 아기 꼭 결혼하자마자 가지시고요. 나쁜 일들 다 잊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하고는 계속 연락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동서 말대로 동서와는 그저 아는 언니와 동생 사이로라도 연락을 주고받을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친정에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친정에서 약간 반대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파란 하늘처럼 맑아 보이질 않고 뭔가 구름이 낀 것 같은 인상이라고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어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말씀에 많이 귀 기울이려고 해요. 세상을 더 살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기만 한 결혼 생활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앞으로의 살아갈 날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